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세상을 아주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60이라니 문득문득 세월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용케 지금까지 잘도 버텼구나 하는 대견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는 죽지 못해 살았던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절반이 넘어요. 누군들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런 사연들이 모여 제 인생이 되고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곱씹는 거 좋은 기억들만 생각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힘든 인생 살아도 봄에 불어오는 바람처럼 행복한 날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종종 듣던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고 싶어졌어요. 배움도 짧고 솜씨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죽지 못해 살았어요. 가난한 집에 계집으로 태어나 유년 시절이라고 할 것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돈을 벌어야 했었어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태어난 것도 제 성별이 여자인 것도 모두가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오빠나 남동생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원래 계집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유난 떨 거 없어. 그래도 낳아주고 여태 밥 먹여 키워줬잖아. 우리가 언제 너 굶긴 적 있어? 그럼 나도 집안에 도움이 돼야지. 밥값을 하란 말이야. 어차피 다 크면 넌 남의 집사람 될 거지만 네 오빠랑 네 동생은 아니다. 그러니 시집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갚아. 알겠어? 도대체 뭘 받았고 뭘 갚으라는 건지. 어른이 된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우와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가족과 연을 끊는 선택을 했고 그 뒤부터는 누가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그냥 고아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측은하게 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것도 결국 저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지긋지긋한 천륜을 끊고 만나게 된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한 방직 공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하의 죽일 놈을 만나 첫 정을 주었고 함께 살자는 그놈 말에 나도 이젠 사랑받으며 살겠구나 가슴이 설렜어요. 불량식품이 왜 없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그만한 가격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몸에는 나쁠 것이 분명한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놈은 불량식품 같았어요. 사람들은 별로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놈이 저에게 베풀어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과 손길을 끊어낼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대가는 저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어요. 당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저는 법적으로 혼이 나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분명 그놈이 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부터 하자 했는데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시 저는 쉬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일을 했고 외근이 잦은 그놈 혼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제 불찰이었죠. 그때 당시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하면 거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시대인데 그래서 정말 서러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여자들이 더 저를 경멸했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뱃속의 아이가 원망스럽지도 않더군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2살이었어요. 아직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였죠. 하지만 제가 사는 세상은 꽃밭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데 22살밖에 안 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부끄럽지만 모성애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 주제에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겠냐는 그런 한심한 생각만 했었죠. 앞으로 살아봤자 계속 불행한 일만 있을 텐데 차라리 뱃속의 아이와 저도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할 바에는 그냥 같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만 하루만 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하루만 더 살라고 저를 붙잡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에게 죽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는데 어느새 저는 조금씩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 앞으로 저와 아이가 살아갈 날들은 모두 불행투성일 게 확실한데 왜 자꾸만 괜찮을 것만 같은 미련이 생기는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아이는 나 같은 엄마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며 끝내 아이를 낳았어요. 당연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는 가지 못했고 아시는 분의 소개로 조산소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 고통이야말로 죽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긴 산통 끝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죽을 각오면 내 아이를 위해 무언들 못할까? 마구마구 힘이 났죠. 그래서 그 후로는 오직 엄마로만 살았는데 아들은 고맙게도 참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줬어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거기서 거기라 변변한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아이는 늘 제 걱정을 먼저 하는 효자였어요. 제가 밤늦게 퇴근하면 늘 큰 길에서 저를 기다렸고 제가 밥을 차려놓으면 엄마도 먹으라며 절반을 꼭 덜어놓는 착한 아들. 엄마, 내가 이 다음에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좋은 것도 많이 사줄게. 아들만 믿어. 알았지? 아들은 저렇게 살가운 말도 곧잘 했어요. 가끔 사탕 발린 말을 자주 하던 지 아빠가 생각나게 하는 게 흠이긴 했지만 저런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것에 저는 그놈을 더는 원망하지 않고 잊어버리기로 했죠. 대신 지 아빠처럼 되지 않도록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없는 사람일수록 더 인성이 똑바로 박혀야 한다고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예절, 도덕, 윤리 뭐 그런 분야 책을 닥치는 대로 구해 읽어가며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되었고 동네에서는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제 아들을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었는데 그 덕에 참 귀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었네요. 수철이 엄마, 나와서 이것 좀 가져가. 할머님,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강화도에 다녀오면서 인삼을 사왔다네. 수철이 엄마 꼭두 새벽부터 일 가잖아.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우리 딸 가자마자 가져왔지. 아우, 따님 아시면 서운하겠다. 저희는 괜찮아요. 할머님 다 드세요. 아니지.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이거 수철이 엄마랑 수철이 먹어. 애 키우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해. 그리고 수철이도 이거 먹이고. 애가 요즘 너무 마르더라. 괜찮은데? 이렇게 매번 좋은 건 저희 모자가 다 먹어서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수철이가 우리 동네 보배인데. 얼른 받아. 나 이제 가서 자야 해. 아까부터 잠이 쏟아지는 게 혼나 죽겠구만.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감사히 잘 먹을게요. 수철이 어르신 덕에 몸보양 제대로 하겠네요. 이렇듯 저는 점점 아들 덕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어요. 지난날을 떠올리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날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아들이 고맙고 아들 잘 낳았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몸은 좀 힘들어도 하루하루 보람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다 보니 세상 무서울 게 없더군요. 워낙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기에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워낙에 아빠한테 당한 일이 크다 보니 결국엔 남자를 끝까지 믿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 인생에는 수철이 말고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은 수철이는 변변한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는데 그런 제가 미안해할까? 공부도 혼자 스스로 참 잘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도 그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족한 엄마 때문에 너무 빨리 처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돈 잘 벌고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며 아이는 의대에 가려 했는데요. 수철아, 엄마는
물론 네가 의사 선생님이 된다면 너무 좋지. 그런데 엄만 네가 꼭 돈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면 그건 반대야. 의사라는 직업이 돈 때문에 선택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엄마,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내가 무조건 돈 때문에 그러겠어. 우리 동네에 아프셔서 병원 다니는 어른들 많잖아. 나는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는 아파도 걱정 없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학비가. 그건 걱정 마.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 걱정하래. 엄마는 단지 우리 아들이 원하는 일을 했으면 그래서 말한 것뿐이야. 너 엄마 몰라? 엄마는 항상 네가 1등이고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응원해. 알지.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난 장가 안 가고 평생 엄마랑 살려고. 뭐? 그건 아니지. 왜 장가를 안 가? 네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예쁜 애기 낳아야지. 넌 낳기만 해. 엄마가 다 키워줄게. 오, 엄마.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약속. 뭐야. 장가 안 간다는 말은 순뻥이구만. 내가 완전히 말렸네. 그래도 좋다. 우리 아들 닮은 손자 손녀면 엄마가 10명이라도 봐주지. 그때는 그런 농담을 하면서도 막연하게 그런 날이 정말로 올까 했어요. 너무 먼 얘기라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아들과 시덥지 않게 떠드는 날이 좋았는데 그런 시간이 제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의대에 합격한 아들은 정신없이 바빴고 전문의를 따고 몇 년 뒤 저에게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수님을 따라 해외에 있는 병원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말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타국으로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아들은 해외 병원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저를 설득했고 아들 바보인 전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시 의대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아는 언니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어차피 바빠서 자주 못 보는 아들이었는데 막상 아들이 타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그건 또 기분이 달랐죠. 하지만 아들이 원하니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씩씩하게 아들을 보내주려고 했고 가기 전까진 엄마 밥이라도 실컷 먹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었지 아들은 출국 전까지 바쁘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서운한 마음에 아들에게 한 소리 했어요. 너는 회에 나가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여기 남을 엄마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루도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엄마, 내가 워낙 급하게 가는 거라서 준비할 게 많아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됐어. 너 그럴 거면 차라리 가지 마. 기껏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더니 네가 지금 이게 엄마한테 할 행동이야. 화 풀어. 나 내일 당장 출국인데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네 마음 불편한 거 뭐? 네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나 속상한 것도 감추라고? 너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애야?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엄마 생각 조금이라도 더 해서 시간 냈어야 했는데. 근데 엄마가 아들 좀 이해해주라. 아들 더 훌륭한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야. 훌륭한 의사는? 훌륭한 아들이나 해. 너처럼 바빠 죽겠다고만 하면 엄마는 아들 얼굴 언제 보냐? 다녀오면 아들 얼굴 실컷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 구영이 여사,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다녀와서 호강시켜 줄게. 호강은 무슨? 너 좌우지간 엄마가 벼르고 있어. 행여 거기 눌러 앉겠다고 하기만 해. 첫째도 몸조심, 둘째도 몸조심.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엄마도 몸 잘 챙기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돈 엄마한테 몽땅 입금했다. 그러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 알겠지? 그럼 끊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가 봐요. 아무리 서운하고 화가 나도 아들이 저렇게 나오면 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살았는데요. 그놈의 시차 때문에 제대로 통화 한번 하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전부였고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허망하게 타국에서 생을 마쳤다는 말은 저에겐 사형 선고 같았죠. 아들은 미국에 있다는 이름도
생소한 그런 곳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곳에서도 차별받는 아시아인들을 위해 틈틈이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한 게 사망 원인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떠난 교수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아들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교수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군요. 자기 제자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공부랑 일만 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인생인데 저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 울고 아들이 떠나기 전에 속상하고 서운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모진 말을 한 것이 미안해서 또 울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죽은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고 기절에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꿈이길 바랬죠. 하지만 제가 깨어난 현실엔 더는 제 아들은 없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아들인데 이젠 그런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는 살 이유가 저에겐 없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2번이나 아들을 따라가려고 시도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군요. 죽는 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인생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그 시선도 싫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산 송장처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았는데 그런 애미가 너무 걱정스러웠을까요? 꿈속에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이 찾아왔더군요. 수철아, 너 수철이니?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 이놈아, 너야말로 거기 있으면 어떡해? 엄마한테 와. 우리 아들, 엄마한테 와. 엄마, 내가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고 나 엄마랑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여긴 천천히 와도 돼.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어? 네가 거기 있는데. 아니야, 엄마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알겠지? 엄마가 그러면 내가 너무 슬퍼. 꿈속의 아들은 참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아들이 살라고 하니 차마 죽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지금의 가게를 하게 됐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째 꾸역꾸역 사라질까 싶었죠. 간혹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더이다. 그래 수철 엄마, 살아, 버텨. 그럼 좋은 날도 와. 암만 오지. 맞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야 수철이도 좋은 곳에 가. 수철 엄마, 잘 생각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전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저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장사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비가 참 억수같이 쏟아지는 겨울이었는데 원래 칼국수집이 비가 오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참 정신없이 바빴어요. 재료도 금방 떨어져서 팔고 싶어도 더는 못 팔 지경이 되었죠. 그렇게 이른 마감을 하는데 비에 젖은 생쥐골에 만삭배를 한 산모가 입술이 퍼렇게 되어서는 제 가게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더군요. 이봐요, 괜찮아요? 저기요,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추위라도 좀 피해가도 될까요? 왜일까요? 그 임산부를 보는데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배가 불러 일을 못해 돈이 없고 돈이 없어 굶어야 했던 그때의 제가 그 여자 얼굴에 보였죠. 저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 여자를 가게 안에 들였고 따뜻한 국과 밥을 내줬어요. 비록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는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더군요. 그리고 갈 곳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례가 될 줄 알면서도 물었어요. 저기요, 이건 그냥 내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애기 엄마 갈 곳은 있어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가족한테 연락하길 바라면 내가 대신 연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없고요.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댁 사람들한테 쫓기는 몸이거든요. 쫓긴다고요? 그것도 시댁 사람들한테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홀몸도 아닌 만삭인데.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제 애를 해치려고요. 저는 여자의 말에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묻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서 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이내 입을 열었죠. 사장님,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먹은 밥값도 그렇고 여기서 일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안 해본 일이 없어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보다시피 그렇게 일손이 필요할 만큼 그런 가게가 아니라서요. 게다가 언제 애기가 나올지도 모를 만삭인데 내가 어떻게 애 엄마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내 집에 가 있을래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요. 사실 나도 혼자 애 낳고 키워본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막막할지 알아요. 그러니 일단은 몸부터 챙겨요. 근데 요즘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려준다고 하던데.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아들이구나. 사장님은요? 나요. 아까 혼자 애 낳고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낳은 아이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아주 잘생기고 착하고 똑똑했죠. 지금은 없지만.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젠 그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야죠.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 정리하고 내 집으로 갑시다. 우리 아들이 쓰던 방 괜찮아요? 혹시 별로면 편하게 말해요.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소중한 공간 저한테 내어주셔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저는 아무 곳이나 괜찮은데. 그럼 안방 쓸래요? 네? 제가 어떻게? 모처럼 아들 방에 불이 켜지면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 금방 할 테니. 참 이상하지만 전 그 애기 엄마가 싫지 않았어요. 사실 아들 생각에 유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방이었는데 선뜻 그 방을 내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게를 정리하고 오랜만에 아들 방을 치웠는데 기분이 이상했죠. 저 혼자 사는 집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무엇보다 밤에 아들 방 불이 켜져 있는데 꼭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들 방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문득 저 애기 엄마는 무슨 사정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겐 때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연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먼저 저에게 미안했는지 방에서 나와서는 이야기를 어렵사리 꺼내놓더군요. 저는 우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아들이 생전 좋아하던 유자차를 내어줬어요. 오랜만이네요, 유자차. 정말 맛있어요. 입에 맞아서 다행이네. 이거 은근히 달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나저나 방이 불편하진 않나 모르겠어요. 남자가 쓰던 방이라. 전혀요. 너무 편하고 감사하죠. 아드님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었나 봐요. 방이 정리정돈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뭐 그런 편이기도 한데 집에는 애당초 자주 오질 못했어요. 의사라. 정말요? 너무 대단하시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옆에 없는 게 불효자인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애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한국 오면 내내 얼굴 보여준다고 하더니 그렇게 가버렸어요. 아,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는 이 아이 혼자나 길을 생각하면 참 막막한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까 들었을 땐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애는 혼자 낳으려고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아이 아빠랑은 안 살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랑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요. 없앤다고요?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의사예요. 아마 저를 막무가내로 수술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애 아니라고. 저는 애기 엄마의 말에 혼동이 왔어요. 자기 애가 아니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요. 그런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 사실 임신이 안 돼서 정자를 기증받았어요. 사실 그때도 내키진 않았는데 남편이 원했고 시어머니도 원하셔서 정자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사실 남편이랑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라도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남편 애를 가졌대요. 남편은 사실 자기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자기 애가 생겼다니까 저도 아이도 걸림돌이라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나, 어쩜 그런 천벌받을 것들이 다 있어요? 애가 무슨 물건이야?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이혼당하는 마당에
이 애를 낳아야 하나 싶긴 했어요. 저도 제 인생이 먼저라서요. 그런데 차마 못 지우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지 않기로 했는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제가 일부러 그런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저런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난 애기 엄마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무서웠거든. 근데 그 아들이 내 전부가 되더이다. 나중엔 이거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 싶더라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나아요. 물론 처음엔 혼자 다 짊어져야 하니까 힘들지만 그 애가 나중엔 그 이상으로 애미를 행복하게 해준다오. 그렇지 아가? 너 잘 커서 니네 엄마 호강시켜줘. 그래야 한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그래도 참 감사해요. 아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가게 앞에서 한참 울었거든요. 뭘 울기까지.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차마 임산부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고 그냥 갈 곳 생길 때까지만 나랑 같이 있어요. 그렇게 바깥 생활하다 진통이라도 오면 어떡해? 어차피 나도 혼자라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순산할 생각만 합시다. 아니요. 지금도 너무 큰 신세를 졌는걸요. 시설을 들어가든 해야죠. 남편이랑 시부모님들이 저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도 피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뭐 내가 피해볼 게 있나? 방 하나 내준 것뿐인데. 그냥 그렇게 하자고. 뭐 이모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기가 시설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도 거참 은근히 고집있네. 내가 그래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나이든 여자의 오지랖이었는데 저는 끝내 그 애기 엄마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아졌어요. 우리 아들도 기꺼이 그러라고 했을 것 같았고 그렇게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둘이 되어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역시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던 집이 새삼 집처럼 느껴지더군요.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괜찮다고 했지만 애기 엄마는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며 제가 갈 즈음엔 저녁상을 차려놓곤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싶은 게 점점 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데리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선 말렸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도 그렇고 인성이 바른 게 꼭 제 아들을 보는 것 같아 부모가 없다면 내가 그 비슷한 거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도 해야 할 테니 더더욱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애기 엄마가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애기 엄마의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제 가게에 쳐들어와 애기 엄마를 당장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었죠. 누구세요? 보아 아니 손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 말고 희선이 그거 당장 내놔요. 걔가 내 며느리니까 좋게 말할 때 당장 여기로 오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죠?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그런 사람 있는지. 그리고 이거 영업방해인 건 아시죠?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CCTV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제 아내가 여기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 길로 사장님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친정 식구가 없어요. 저희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난 모른다고요. CCTV를 봤다면 알겠지만 같이 나간 뒤로 헤어졌어요. 그냥 하도 딱해 보여서 밥 한 끼 내준 게 전부예요. 이 여자가 보자 보자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우리가 다 확인하고 왔다니까. 희선이게 지금 당신 집에 있잖아. 내가 집으로 쳐들어갈까 하다가 여기로 왔어. 이거 왜 이래? 엄마 진정해. 그렇게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벌써 희선이 그게 산딸인데 그러다 애라도 낳으면 그럼 닥터 이미 가만히 있겠냐? 집 뱃속에 있는 애 지우고 파혼한다고 하지? 그러게 엄마는 왜 나한테 정자 기증 같은 걸 받으라고 해서? 그야 네가 고자라는 소문이 도니까 그랬지. 이렇게 네 애가 생길지 내가 알았어.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저는 마치 제가 친정 엄마라도 된 듯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것들을 제 가게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가게에 나오는 일이 없던 애기 엄마가 그새 긴장이 풀어졌는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애기 엄마를 찾던 그 사람들은 일제히 그 애기 엄마를 잡겠다며 달려들었고, 저는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움직여 그 애기 엄마 앞에서 그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그러자 근처 다른 가게에서도 제 가게에서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들었는지 이웃 가게 사장님들이 이 가게로 몰려왔고, 쪽수에서 밀린 그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쳤어요. 나 참,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남이사, 당신이 뭔데 나서? 생판 남인 주제에 남의 가정사에 왜 끼고 지랄이냐고. 걔 법적으로 아직 내 며느리고 우리 아들 처야. 너 당장 이리 안 와.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그냥 순수하게 수술받고 위자료나 챙겨서 나가면 될걸. 싫어요. 저 위자료 안 받아도 되고요. 순순하게 이혼할 테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낳게 해주세요. 막말로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지금은 상관없지. 근데 나중에 쥐뿔 아무것도 없는 네가 나중에 그애 앞세워서 우리 아들 발목 잡을 거 뻔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용납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그 애 없애지 않으면 집 뱃속에 있는 애도 지고 파혼한단다. 난 절대 그 꼴 못 봐. 왜 우리가 너 같은 것 때문에 굴러온 복을 차야 하니? 잔인한 사람들. 저는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저를 말렸는데, 지금 저 애기 엄마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사실 정도 많이 들었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애기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애기 엄마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보증인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라도 쓸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시키시고 각자 모르는 사람으로 사시죠. 그 예비 며느리라는 여자한테도 그렇게 전달하세요. 어차피 정자기증받아 낳는 아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봐요. 우리가 당신 뭘 믿고 그런 모험을 합니까? 내가 당신이 제 엄마라도 된다고 하면 믿겠어요. 근데 그쪽도 생판 남이잖아요. 남이 적어주는 각서 나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왜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이 애만 낳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미 산딸인데 이 애를 지금 어쩌시려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아요. 저 사람 발목 안 잡는다고요.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이혼 못해. 아직 내가 법적으로 당신 배우자잖아. 이 애도 법적으로 당신 애야. 나 이렇게 된 거 절대 이혼 못해. 뭐야? 너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래서 고아 같은 애는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엄마, 진정해요. 알겠어. 그럼 보증인도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위약금 10억 걸어. 그 정도는 돼야 나도 안심을 하지. 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씁시다. 각서 쓰면 되잖아요. 아들, 저런 것들이 10억이 있겠니? 그럼 차라리 얘기 나와서 우리한테 넘겨요. 우리가 책임지고 해외 입양 보낼 테니까. 그럼 그게 더 확실하지. 저것들이 지금은 그러자고 해도 나중엔 배째라고 나오면 그땐 어떡해? 저 여자가 이 가게 팔아도 1억은 나올까 싶다. 저는 그 여자의 말에 당장 부동산 채취를 불렀어요. 사실 저는 아들을 위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건물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억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 최 씨에게 제가 가진 땅과 건물에 등기 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30분도 되지 않아 최 씨가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들 자료를 가져왔고, 그제야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와 다르게 돈이 꽤 있다는 사실에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각서를 쓰자고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면 저희도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애미라서 그래요. 애미가 원래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왕이면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여자랑 자기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네, 말 같지도 않은 말씀 끊으셨으면 얼른 꺼지시죠. 저도 애미지만 아들 그렇게 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애기 엄마한테는 제가 보호자예요. 그러니 또다시 어떤 이유로든 괴롭히지 마세요. 그땐 그 10억 제가 요구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것들을 제 가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자 주변에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가운데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애기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애기 엄마? 아니지. 희선아, 괜찮아. 고개 들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넌 그냥 네 애 지키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럼 지키면 돼. 저런 것들 후회하게 잘 키워. 알겠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민폐만 끼치고. 아니야. 나도 모처럼 속이 시원하다. 저기 식사하시는데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음식값은 전부 받지 않을게요. 저는 손님들에게 꾸벅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애기 엄마도 같이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잠시 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멋있다고 꼭 아이 잘 키워서 복수하라며 응원의 말을 해주더군요. 그 뒤 저를 말리던 주변 사장님들은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기 엄마 먹이려며 음식도 해주고 아이 베네저골이나 참깨저기 같은 걸 사오는데 제가 다 고맙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자 진통이 오는 것 같다며 애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옆집 사장님께 가게를 부탁하고 바로 집으로 가서 택시를 불렀는데요. 얼마나 미련하게 참았는지 산부인과에 도착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어요. 귀여운 사내아이였죠. 저는 마치 제가 진짜 할머니라도 된 것처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꼭 전에 갓 태어난 제 아들을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처음이었지만 저는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낮에는 도우미를 불렀고 저는 일찍 가게를 정리해 초저녁부터 산후조리를 도왔는데 아기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일까요? 밖에 나가도 아기 얼굴이 선해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더군요. 사람들은 제가 꼭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저 두 사람이 만약 떠나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는데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끝마치고 이젠 딸 같은 아기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큰 신세를 져서 어떡하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자격도 없이 그 두 사람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덤덤하게 받아들이려 했는데 그때였죠. 사장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전 제가 받은 은혜 꼭 갚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 곁에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저 그래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갈 곳이 없어서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가게 일도 제가 할게요. 최대한 사장님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돈 벌어서 이자 쳐서 갚겠습니다. 제가 염치가 없나요? 그거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눈치가 없네. 나야 당연히 좋지.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이제 나 혼잔데 나는 뭐 좋겠어? 내내 같이 있어놓고 의리 없게 말이야. 애기 엄마 나가면 나 이 귀여운 건 못 보잖아. 사장님, 이제 사장님 말고 이모라고 불러. 그리고 신세진 거 다 갚으려면 내가 월급을 좀 두둑하게 줘야겠네. 일단 방부터 치워야 하나? 애랑 둘이 있기는 싱글 침대라 좀 그렇잖아.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드님 물건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한동안은 애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내려고요.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제 아들 물건까지 신경 써주는 애기 엄마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싫다는 걸 억지로 우겨서 안방을 내어줬죠. 저는 아들 방에서 지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들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들 방을 치워만 봤지 이렇게 누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애가 다 봤다면 이런 엄마를 얼마나 칭찬해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 돌을 맞이했어요. 사실 아이가 돌이 되기까지 참 여러 일이 있었죠.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글쎄 임신했다는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네 애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남자는 사실은 정말 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애를 임신했다고 하니 얼씨구나 믿었다는 건데 그 여자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의사는 무슨 전문 사기꾼이었는데 그래도 그 남자네가 운이 좋았던 건지 그 사실을 용케 빨리 알아차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제가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줬어요. 물론 승소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지만 제가 그랬네요. 그딴 거 안 받을 테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덤비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아들을 보내고 혼자가 된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가족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아이의 돌잔치였어요. 잔치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우겨서 했죠. 그렇다 보니 제 주변 상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는데 오랜만에 떠들썩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니 진짜 제 손자가 축하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 녀석이 글쎄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잠깐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이내 환호를 보내며 좋은 의사 선생님 되거라. 돈 잘 버는 성형외과 의사해라. 같은 말을 외쳤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들처럼 미련하게만 굴지 말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기 엄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했네요. 그렇게 돌이 지나고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받아보니 전에 미국에 함께 간 아들의 교수라는 사람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잠깐 배웠는데 수철군 스승입니다. 아,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그때 그렇게 보내드린 걸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꽤 오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제대로 사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이죠. 그리고 교수님한테 잘못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저 미련한 제 아들 탓이죠. 저 이젠 교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래도 딱 한 번만 뵙고 인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자 앞에서 그래도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교수님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은 집도 아니라 민망하기만 한데 그래도 아들의 스승이 집에 오는 일은 처음이라 나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이윽고 집에 도착한 교수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교수님 눈엔 아직 어린 아이와 애기 엄마가 신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할까 먼저 사정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단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말이 더 민망했어요. 수철군이 누굴 닮아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네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똘망똘망한 게 귀엽네요. 그런데요, 같이 지내면 닮는 건지 어머님 얼굴도 있는 것 같네요. 수철군 얼굴도 좀 보이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닮았습니다. 아, 아까 정자기증 받았다고 국내에서 받으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네, 전 남편이 의사였어요. 최대한 닮아야 한다고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아요. 비슷한 유전자가 좋다고 젊은 의사분 정자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들의 교수님은 살짝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살짝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이 정자를 기증한 적이 있다면서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때 난임 부부들을 위해 의대생들이 정자를 기증했어요. 그때 수철군도 정자를 기증했을 거라. 그냥 수철군이 쓰던 물건이 있다면 아이 머리카락이랑 같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혹시 알아요? 그런 인연으로 두 분이 만나신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드라마를 쓰시나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졌고 저는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이나 하자 싶은 심정으로 내내 버리지 못한 아들의 물건과 이젠 정말 손자 같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그 교수님이 알려준 주소로 보냈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 기다렸고 이내 연락이 왔는데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들 떨리고 있더군요. 그때 미리 알았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어머니, 맞습니다. 그 아이가 맞아요. 그 아이가 수철이 아들이라고요. 그게 무슨,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도 그렇게라도 수철이 아이가 태어나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은 결과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켜주고 싶더니 그 아이가 제 아들의 핏줄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종교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 아들이 꿈속에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런 인연이 있으려고 그랬나 싶은 마음입니다. 애기 엄마, 아니 이제는 제가 입양해 법적으로 딸이 된 희선이는 믿을 수 없다며 제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제 아들이 남겨준 손자라는 천륜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고아라 아무도 없던 딸애와 아들을 잃고 혼자 된 제가 이젠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진짜 가족이 된 저희. 저는 가끔 이 모든 게 사실은 꿈인 건 아닐까? 밤에 잠드는 게 무서울 정도로 행복합니다. 원래 불행하기만 했던 사람은 너무 많이 행복하면 불안해지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를 먹고 산전수전 다 겪으니 이제는 좀 저도 많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듭니다. 현재 딸애는 뒤늦게 제 권유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머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대신 의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며 딸애는 사회복지과를 갔는데 글쎄 힘든 사람을 최전선에서 돕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 아이들은 왜들 그렇게 남을 못 도와줘서 안달인 걸까요? 이러다 제가 시설이라도 하나 지어야 하는 건 아닐까? 저 혼자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어째 크면 클수록 제 아들을 닮아가는 손자를 보며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신경 쓰게 됩니다. 어쩌면 하늘에 있는 제 아들은 지가 다 하지 못한 호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그리고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네 아이는 내가 키워주겠다고 한 약속을 저는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손자는 아들과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존재만으로 저에겐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제 손자에게 할머니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아요. 아들이 남겨준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아들을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아들이 더는 제 걱정을 하지 않도록이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여러 일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살만한 것 같습니다. 만약 힘들었던 저처럼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힘들었던 날이 지나고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늘 해피엔딩이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